그럼 이제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교재 66쪽인데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부터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전에도 상가가 분명히 있었고 상가 그 임차인이 있었는데 2002년 이전에 있는 임차인들은 임차인으로 보호가 적용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2002년 이전에는 그 상가를 받으면 그냥 다 나가야 되는 임차인들이었어요. 근데 2002년 11월에 이제 상가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만들어지면서 상가 임대차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상가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는 이런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있어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담보 설정이 언제 되었고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대항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따져지는데, 그 국민의 그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상가 건물에서는 대부분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얼마에 이제 권리금도 또 들어가지만 보증금 얼마에 대부분 차임을 지불해요. 그죠? 그 영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차임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가는데, 우리 그 오늘 당산동에 있는 이 물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사건 번호가요 2015 타경의 8084번입니다. 그죠? 8084. 없네. 2015 타경에 임차권 등기라고 돼 있어. 설정을 안 해요. 네, 이렇게 했더니 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삼성타운의 1층에 117호하고요. 119호가 같이 나왔어요. 소유자가 한 명이고 채무자가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두 개예요. 그래서 117호 하나랑 119호 하나랑 해가지고 두 개 물건이 같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117호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린상가, 용도는 근린상가고요. 그러니까 상가고, 상가는 이제 주로 보면 빌딩 같은 데 상가잖아요. 그죠? 전체 층이 8층짜리예요. 8층짜리니까 상가는 대지권의 비율보다는 자기 전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주어진데, 대지권은 3평밖에 안 되지만 건물은 11.9평이고 전용 그 제곱미터는 37제곱미터예요. 요게 나와 있는 요 면적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이제 전용률을 말씀드렸지만 상가 전용률이랑 주거용 부동산의 전용률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전용률을 달리 적용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전용률이 아파트는 뭐 80에서 85% 정도. 80에서 85% 정도. 주상복합 있죠. 그리고 타워팰리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용률이 조금 더 떨어져요. 그죠? 이거는 제가 막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상복합 같은 거 이거는 한 70에서 80% 사이.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뭐 60에서 70도 있고 70, 낮은 데는 막 5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쓰는 면적은
뭐 100인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면적은 80제곱미터인데 분양 면적은 100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100제곱미터에 대한, 그러니까 분양 면적, 전용 면적 플러스 기타 면적, 기타 공급 면적이라고 했죠. 그죠? 공용 면적. 공용 면적 합쳐가지고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이 전용 면적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한 6, 7평 정도가 합쳐져가지고 6에서 7평 정도 합쳐서 33평이 공급 면적이 되는데, 이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을 이렇게 따지는 내용은 내가 쓰는 거하고 같이 쓰는 공간을 나누는 거죠. 이 전용률이 높을수록 내가 쓰는 공간이 높겠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는 전용 면적이 좀 넓습니다. 뭐 음마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쓰는 전용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다시 재공급이 되게 되면 공용 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관리비 같은 거는 요거를 기준으로 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상가가 전용 면적이 11평이지만 요거에 대한 분양 평형, 공급 평형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쓰는 거는 25평짜리를 사지만 33평형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보면 33평 곱하기 뭐 평당 2천이다 그러면 6억 6천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공용 면적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50에서 6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건 11평인데 공급 면적은 한 20평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평형짜리. 그리고 요 공급 면적, 요 33평으로 우리 관리비 같은 거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렇게 전용률이 낮으니까 내가 쓰는 공간은 뭐 60평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00평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률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겠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쓰는 공간이 넓으니까. 근데 이 뭐 주상복합이나 점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 같은 거를 뭐 평당 얼마 이렇게 지불하면, 저기 뭐 강남이나 선릉 이런 데 10,000원이 넘거든요. 평당 관리비가. 그러면은 뭐 사실 나는 60평밖에 안 쓰는데 100평에 해당되는 뭐 관리비를 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살려고 오피스텔 같은 거 낙찰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 같은 게 관리비, 우리가 예를 들어 30평 전용 면적 10평짜리를 이렇게 낙찰을 받아요. 오피스텔을 낙찰 10평짜리를 받으면 얘의 전용 공급 면적은 뭐 20평이다. 아니면 18평형이다. 그럼 18평형에 곱하기 평당 관리비를 받으니까 한 평당 평당 10,000원이다. 그러면 18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얘를 세를 놔가지고 뭐 월세로 뭐 8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수요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 80만 원을 주지만 관리비를 또 추가로 지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입찰할 때도 금액이 싼지 수익이 정말 그만큼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용률은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동산이 10평밖에 안 되는 부동산이 3억 8,300에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3억 8,300에 평가돼서 상가랑 뭐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차이점을 아시겠지만, 상가에 대한 분석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내가 사가지고 세를 놓을 거냐, 그런 금액을 산정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8층 중에 1층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는 15층 중에 1층은 별로예요. 그죠? 근데 상가는 1층이 좋아요. 그죠? 1층이고, 아리스 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2005년도에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된 상가예요. 10년 정도 돼서 보면 건물의 가격이 높죠? 그죠?
그리고 그 대지의 가격은 원래 평이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체 바닥 면적은 2,736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한 1000평은 좀 안 돼도 뭐 하여튼 그런 정도 되는 규모의 빌딩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적용을 보는데, 여기에는 아까 그 아리수 헤어 그러니까 미용실이 들어와 있어요. 미용실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불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2014년 7월 4일 날 했어요. 그죠? 확정일자는 2014년 6월 30날 확정일자 미리 받아놨죠. 임대차 계약서에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요때 보면 2015년 4월 20날 배당 요구를 했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그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그 상가에서는 우리가 그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거로 주민등록을 두는 걸로 자기의 그 대항력을 갖지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거고, 이렇게 둘이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되는데, 이 사람은 2,5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는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2,5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는 임차인이면 2,500만 원이 되게 소액이에요. 그죠? 소액 보증금이고 100만 원 이렇게 내면 얘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좀 금액이 작아요. 그리고 월세를 되게 많이 내는 임차인으로 보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2,500이 작은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나 낼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차 보증금을 여기다가 환산을 하는데 곱하기 100 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1억에다가 2,500, 얘의 환산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이 1억 환산한 이 보증금이 임대차 그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때 담보가 설정이 됐어요. 2005년에.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적용 범위가 또 들어있죠. 네. 그 2002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1일 사이에는 서울시에는 2억 4천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4,500만 원 미만의 보증금, 이것도 환산이에요. 그죠? 환산 보증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그 중에 1,350만 원까지만 먼저 배당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2002년 이전에 있었거나 이전에 계약이거나, 그죠? 그리고 2억 4천만 원 이상의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으로 보호를 안 해줘요. 그 지금 현재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4억 이하일 때 6,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2,200만 원 해주는데, 우리 이 상가에서는 지금 2005년 8월 29일이라서 2005년 8월 29일은 제일 앞서 있는 2002년 11월 1일에서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들어가죠. 그 이 부동산, 그 서울이, 여기가 이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이니까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그 소액 보증금으로 4,500만 원 이하일 때만 1,350만 원을 먼저 배당해줘. 그죠? 그죠? 지금 여기는 한 단계 더, 환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래서 4,500만 원 이상, 1억 2,5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이상이라서 소액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2억 4천만 원 이하에는 포함이 되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서 최우선으로 1,350만 원 받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제 확정일자 받아놓고 사업자 등록해 놓은 조 날짜, 늦은 날짜를 순서로 언제요? 2014년 7월 4일 0시 이후 날짜를 순서로 해가지고 요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죠. 그죠? 12억 다음 순서로 2,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2,500만 원. 근데 돌아올 게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쵸?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에서도 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자기의 그 후순 그 다음 그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거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아무런 뭐 소액이나 뭐 임차인으로서 그거 인정을 못 받지만 여기는 보시면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얼마 전에 또 상가를 하나 입찰해 보려고 예전에 이게 열람이 안 돼요. 아까 주거용 부동산은 요거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만 가도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랬죠.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이 누가 돼 있느냐고 제가 부천세무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안 해줘요. 그 법에는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는 왜 얘가 선순위일 경우에 얘를 파악하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에서는 상가나 주거용 부동산에 그 전입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거용 부동산은 동사무소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관할 세무서에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 세무서를 가도 거기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발급 열람에 대한 자기네 그런 지침서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해주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입찰하기 전에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이해관계인도 아니지만 그 지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혹시 경매로 인해서 매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아직 이게 법의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영등포 세무서장이 발행한 등록사항의 현황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뭐 정정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영등포 세무서를 통해서 이거 확인한 내용은 이게 법원에서 나간 현황조사 현황 집행관이다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해준 거지 우리 개인이 가면 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1억 2,5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에 들어가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임차인들 이렇게 소규모 임차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우리 이 학원 말고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은행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은행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2억 4천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담보 설정이 언제 된지 몰라도 4억 원 이상일 임대인이 엄청 많아요. 그죠? 임차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가 건물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요? 그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2년부터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임차인들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임차 보증금을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유행하던 게 전세권 설정이죠. 전세권 설정을 상가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놨어요. 자기가 전세권은 뭐야? 해당되는 부동산에 등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뭐 임차보증금이 뭐 15억이다. 그러면 어디에도 상가로서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있는데 뭐 은행도 그렇고 뭐 우리가 보면 대형 상가들 엄청 많아요. 몇십억씩 되는 보증금을 지불한 사람들. 이런 임차인들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자기가 나의 이런 임차인이다라고 이제 자기 표시를 하는데 전세권 우리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억 8,300만 원이면 이 중에서 땅에 대한 게 7,660만 원이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3억 64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항상 토지나 건물로 나뉘게 되는데 3억 640만 원의 건물이고 7,660만 원이 이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인데 전세권은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는 거다 보니까 이 매각 대금에서 건물에 해당되는 비용에서만 얘를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행이 들어있는 이런 아주 근사한 건물에 이 1층에 은행이 하고 있다. 그럼 이 나머지 건물에 하나도 담보가 채권이 없는 부동산들이 잘 없잖아요. 그 어떤 순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해 놨다고 또 앞서 있는 어떤 근저당이 있거나 후로 임차인들이 있거나 소액을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찾다 보면 은행 건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임차 보증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대체로 알아요. 그리고 대체로 전세도 얼마인지 대충 가늠이 되는데, 우리가 저기 있는 은행 저거 임차 보증금 얼마일까? 전혀 감이 안 서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임차인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했었던 대형 상가들이 전세권 설정해가지고는 이 건물에 지금은 이게 신규 아파트 좀 새 건물이니까 아직 건물 가격이 높지만 이게 점점 이거는 줄어들고 이건 높아지잖아요. 건물이 노후될수록 대지 가격이 높아져.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여기에 배당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배웠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증권회사다, 자동차 이런 그런 그 전시장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그게 높잖아요. 그죠? 높은데 얼마인지 모를 때 전세권 설정을 아예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의 보증은 만약에 15억이다. 그럼 15억을 거기다가 아예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 설정하면 건물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부동산 전체 매각 대금에서 이걸 받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임차인 상가나 이런 임차인들도 대형 학원, 만약에 재수학원이다, 되게 큰데 이 건물 전체를 한 20억에 빌린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 건물의 등기부에다가 근저당으로 자기의 보증금만큼 15억이면 15억을 아예 설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순위를 지키면 되는데, 건물을 봤더니 앞서서 이미 설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해 봐야 15억 건질 수가 없다. 만약에 200억짜리 빌딩인데 이미 100억 설정돼 있고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이제 15억으로 하려고 했더니 등기해보고 근저당 해봐야 자기 채권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금액만큼 그럴 때는 제가 무슨 말 하는데 잊어버렸어.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런 건물에 이렇게 아예 목돈으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고, 만약에 4억에 1,200만 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4억에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곱하기 100 하면 12억이죠. 그리고 4억 하면 16억 돼버리죠. 환산 보증금이. 그럼 얘도 또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상가들은 앞서 있는 근저당이 있으면 그거를 대체로 자기가 순위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는 15억으로 앞에 있는 채권을 갚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되죠.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월 차임이 이렇게 환산돼 가지고 보증금에 같이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요 물건을 한번 이제 자세하게 보면, 우리 부동산은 보면 이제 이래요. 소유자도 이출목 외 이명이고 채무자도 김민철 외 이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요렇게 소유자가 2명 이상, 1명 이상인 걸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유재산에 이제 채무자가 이출목 외 이명에서 3명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로 제공한 사람도 김민철 외 이명이고, 채권자는 OK저축은행이에요. OK저축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OK저축은행이 12억을 설정했어요. 12억을 설정하는데, 요때
OK저축은행으로 가기 전에, 양도 전에 이 근저당권의 주인은 농협중앙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하는 채권 금액이 우리가 10억 빌렸다고 10억 설정하지 않죠. 그죠? 채권 최고액 설정하죠. 그죠? 채권 최고액, 최고할 수 있는 설정하는데, 금융권은 대체로 보면 120% 설정하고요. 저축은행 한 130% 설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채권액은 12억이지만 실제로는 한 1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협이었을 때 이 대출되어 있었던 거를 OK저축은행이 이 근저당권을 양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호강의 지분에 대해서 이 소유자가 3명이잖아요. 그죠? 3명인데 3명 중에 이 효강의 지분에 대해서 안산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안산세무서에 압류 들어올 때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국민은행에서 뭐 어떤 그거 내용 때문에 또 가압류를 했고, 또 이호강 씨가 되게 빚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국민은행, 농협, 그 다음 영등포 구청에서 또 이제 그 압류가 체납이 있어가지고 안산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세무서, 시청, 구청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2억 3,700만 원에 그 경매를 청구액 2억 3,700만 원인데, 요거에 대한 사건 번호 2015 타경 10096이고, 지금 우리가 사건 번호를 2015 타경 8084.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는 얘가 왜 더 늦게 기재가 됐네. 5월 10, 경매를 신청을 하고 경매 기입 등기가 얘는 보증기금이니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는지 이미 경매인데, 하여튼 얘가 먼저 등기가 됐어요. 근데 사건 번호는 얘가 더 늦죠. 그렇죠? 이렇게 10만까지 안 가는데 이 사건 번호가 좀 잘못됐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경매 신청은 후순위라도 순위를 따지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하고 3번 물건 3가지 물건이 있고요. 1번 물건은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1번 물건은 9월 1일 날 한번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이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대요.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다시 11월 17일 날 진행이 되는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자기가 이때 냈었던 3,710만 원을 포기한 거예요. 대금을 안 낸다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 위험스러워. 왜 보증금을 왜 실컷 입찰해서 왜 포기했을까? 그리고 3명이나 입찰했는데 2등은 3억 9,599만 원이고 99만 9,900원 썼으면 되게 야심차게, 그죠? 금액을 아주 치밀하게 썼는데 대금을 미납해서 대금을 3,710만 원을 포기한 요런 물건이기 때문에 다시 경매에 나오니까 조금 주의해라. 이래서 재경매에서 보증금이 이제는 20%예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다시 이제 17일 날 3억 7,100만 원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되는데 지금 17일이면 다음 주죠. 그렇죠? 다음 주인데 현재 26명이 보고 있었고, 주거용 부동산이고 100%에 낙찰되었는데도 지금 평균 하루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119호가 그런 내용이네요. 3번 물건은 뭔가 볼게요. 여기 3번 물건은 요 건물의 2층이에요. 2층에 219호. 여기에는 지금 그 최저 매각 가격 5억 1천만 원에 평가돼서 10월 13일 날 한 번 유찰돼서 4억 800만 원에 진행이 됐는데, 4억 9,080만 원에 5명 중 양 모 씨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2등하고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요거 내용은 대지권은 8평이고 건물이 30.9평이에요. 2층에 30.9평, 전용 면적이 30.9평이니까 한 50평형 이상의 그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 50평형 이상이면 상가층은 좀 꽤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산로에 있는 삼성타운의 2층, 여기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한번 볼게요. 예, 점포 전부에 대해서 웰빙 한식 뷔페.
한식 뷔페가 2012년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는 뒤에 받았어요. 2015년 4월 27일 날. 2015년 4월 27일 날 왜 확정일자를 받았냐면요.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할 때 지금이라도 받아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3천만 원은 요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산했던 2억 7,200만 원인데 2억 7,200만 원이 2005년 요때는 2억 4천만 원 이상이죠. 그 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닌 걸로 돼서 얘는 그냥 나가야 되는 그 임차인이 돼버렸어요. 쫓겨나야 돼요. 웰빙 한식 뷔페 쫓겨나야 되는데 대항력도 없고 배당금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이렇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3천만 원은 여기 있는 소유자한테 달라 그래야 되는 돈이지 낙찰자한테 뭐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저 사람이 저 뷔페를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저기에 권리금 같은 것도 주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나 영업 그 시설하면서 그 시설비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권리금으로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받고 또 이제 일반적인 지난 6월인가요? 우리 상가에서 권리금도 주인이 보상해주고 이런 보호법 생겼죠, 그렇죠?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는데 이 상가에서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가가 필요한 사람은 상가를 경매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예요. 권리금 없이 상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상가 그 권리금이라는 게 뭐 바닥 시설 영업 이런 거에 대해서 받는 그런 대가인데 사실 영업 안 하는 신규 분양 상가도 자기네들끼리 프리미엄처럼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되게 권리금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라 그게 법적으로 보완이 됐는데 이렇게 경매로 강제 매각이 될 때는 더더욱 아직까지는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법이 마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뭐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까지는 다른 판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매로 낙찰 부동산의 권리금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필요하신 분은 특히 우리가 아까 117호 같은 거 얻어가지고 중개업소 하려고 그러면 중개업소에도 뭐 잘 되든 안 되든 중개업소 간판만 딱 걸려 있어도 권리금은 주고 해야 되잖아요. 개설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저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싹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상가 같은 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상가 물건 같은 거는 경매로 이렇게 잘 검색해 보시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중복 경매라 그래요. 근데 그 중복 경매는 먼저 접수된 요 사건 번호에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얘가 뭐 취하되거나 그러면 얘로 이어져 가지고 속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 상업용 부동산은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담보 설정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보다 이전에 체결이 된 임차인이나 이거보다 금액이 넘치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보호를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적용 범위가 상가는 되게 소액이죠. 그죠? 4,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대체로 보면 뭐 1,000만 원에 뭐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동산이 언제 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하는 걸로 해서 공시하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민사집행법 상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내용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 주었을 때 상가로 임차 주었을 때는 상가 임차인의 그 적용을 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뭐 지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으면 주로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런 주택을 이런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산을 하셔야 되고 권리분석을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사무실인데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황상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상업용, 주거용 같이 권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권리 분석하시고 뭐 그 민사집행법이 적용이 되면서 민사집행법이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 적용 규정이 없을 때 민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이제 민법 관련돼서는 여기에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여기에 적용 내용이 없으면 민법으로 넘어가는데 민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는 낙찰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돼서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되지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물건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주거용 부동산도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이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이거 분석을 해봤더니 주거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에요. 매각물 중에서. 그 60% 이상이 주거용 부동산이고 나머지가 뭐 임야 토지 뭐 상가 이래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40% 정도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에는 대부분 이제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전에는 민사집행법 이전에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 임차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중개사분들도 유능하게 그거에 대한 자기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민사집행법 이후부터는 경매로 매각이 되는 부동산의 임차인들도 저항이 훨씬 덜해요. 근데 그 민사집행법 이전의 경매 물건들은 그 채무자, 소유자가 다른 일을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매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임차인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개할 때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그리고 이제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이 부동산이 뭐 5억짜리다. 5억짜리 빌라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잖아요. 그죠? 이 뭐 70% LTV 70% 해가지고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요. 받을 때 법원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3억 5천 대출을 한도대로 해주려고 하면 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1차적인 감정평가를 하죠. 5억이니까 3억 5천 해준다.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하는 LTV도 적용하지만 금융권에서는 DTI를 해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보죠. 그럴 때 여기에 누가 임차인이 있는 점, 전입신고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세, 국세 완납했느냐 이런 것도 봐요. 근데 우리 임차인들은 이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이 사람의 다른 세금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그런 서류를 요구하면서 대출을 해주지만 아무 빚이 없는데 3억 5천으로 임차를 들어간 사람이 주인한테 뭐 여태까지 세금 체납된 거 있는지 없는지 서류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이때 그 체결 당시에는 아무 권리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그 체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권리가 생겨서 얘보다 앞서서 권리가 설정될 수도 있어요.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제 뭐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인수하는 금액만큼 뺀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고 뺀 금액이 될 때까지 유찰이 되길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인수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금액에서 뺀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권리가 뭐 한 10가지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권리를 안다기보다는 이 권리가 매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경매로는 어떤 권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로는 그런 내용을 따져보시고 같이 부동산을 임차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거랑 아니면 그냥 그 전입신고만 해놓은 임차인이랑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원칙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